모스크바는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문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를 향해 2,000대가 넘는 드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도시 스카이라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러시아 정치인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은 이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러시아 밖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1997년 이후 러시아에서 볼 수 없었던 주식시장 붕괴를 촉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우크라이나 암살부대가 조용히 러시아 내부에서 활동하며 크렘린이 막을 수 없는 임무들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벙커에서 겁에 질린 채 지내며 전선에서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기와 항공기를 크렘린이 설명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군인 한 대대 전체가 우크라이나군의 함정에 빠져 현장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드론, 나라를 떠나는 올리가르히들, 그리고 주식시장 폭락까지. 그리고 물론 전 러시아 총리가 공개적으로 푸틴에 대해 세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4년 대통령 재임 시 푸틴과 함께 일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는 푸틴과 러시아의 방향에 대해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쌤이고 여러분은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러시아 총리 이야기를 꼭 다루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스크바의 주요 소식을 다뤄야 하며 이는 드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은 글쎄요,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면 그다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올리가르히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는지, 왜 그들이 짐을 싸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은 이틀 전 밤의 모스크바 스카이라인입니다. 어젯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3일 만에 모스크바를 2번 파괴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푸틴도 전쟁 시작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리면 모스크바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 정말 이상하네요.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공격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이 7월 18일에 일어난 첫 번째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와일드베리즈 물류 허브를 파괴했습니다. 와일드베리즈는 러시아의 아마존과 비슷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탐보이 지역 허브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스크바 지역에 있는 석유 저장소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와일드베리즈 창고도 모스크바 지역에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공격 중인 그림자 함대는 제외된 것입니다. 일부는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아마존을 공격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다룹니다. 많은 러시아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고통을 주기 위해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공격에서 나온 영상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어떤 화력을 쏟아부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응할 영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팅을 했고 새로운 반응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장면은 7월 18일 창고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건 우크라이나의 우입니다. 이 카메라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건 우크라이나 드론이에요. 우리는 다른 각도의 영상도 있어요. 이곳은 정말 거대한 창고였어요. 여러분이 아마존 창고를 본 적이 있다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마존 창고보다도 더 컸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장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창고 안에 있던 모든 상품이 파괴됐어요. 이 부분은 잠시 후 다루겠지만 이는 큰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와일드베리스를 비롯한 러시아 사회 상당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공격은 7월 18일에 와일드베리스의 두 창고를 대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일 전이죠.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와일드베리스 창고나 물류 허브에서 또 한 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로 바꿔 써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어젯밤 모스크바는 매우 활발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만도 우크라이나가 세 곳에서 하는 일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죠. 저기서 뭔가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도모도도보 근처에도 뭔가 있어요. 거기 도모데도보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격들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내 민간 인프라, 민간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와일드베리는 단순히 러시아인들이 식료품을 사기 위해 이용하는 온라인 상점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와일드베리는 러시아 군대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와일드베리 웹사이트의 스크린샷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현재 와일드베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스크린샷입니다. 폭탄 투하 시스템, 군용 장비, 드론 부품, 전투 장비 등 모든 것이 구매 가능하며 실제로 러시아인들이 이 모든 것을 구입해서 전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자든 전선의 러시아 군대를 돕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와일드베리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선의 군대를 돕는 것이죠. 이건 정말 민간 시설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저는 친우크라이나 사람일 뿐이죠. 이번엔 친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이번 공격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여기 한 친러시아 전쟁 블로거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에서 엄청난 양의 군사용 및 이중용도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종 전투작전을 위해 관련된 필수 물품을 그곳에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대한 공격은 최전선 물류와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이제 이 공격의 합법성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와 이 공격의 합법성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을 지지하는 사람과 왜 논쟁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그 인정만으로도 와일드베리가 정당한 군사 목표였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상자가 군사용 상자이거나 탄약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장소나 이 물류 허브가 군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군사 물류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면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국제법상 그것은 정당한 표적이 됩니다. 그게 법적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덕적 논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4년, 어쩌면 5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창고, 우크라이나 온라인 소매업체, 우크라이나 물류회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러시아의 변명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 이 장소, 이 창고가 우크라이나군과 협력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우크라이나 군사 활동을 도왔으니 정당한 표적이었다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공격한 뒤마다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똑같이 대응하자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을 당하니 불만을 품고 전쟁 범죄라며 불평합니다. 실제로 이건 전쟁 범죄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것이 러시아의 최전선 활동에 전술적인 타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국내 문제, 국내 경제 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러시아 상인으로 와일드베리 계약서에 숨겨져 있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는 이 공습이 있기 불과 10일 전에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마치 뭔가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책임에서 손을 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방금 멋진 도시 소치에 도착했는데 벌써 와일드베리 창고가 산산조각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그렇다고 합니다. WB 파트너스에 로그인했는데 뭘 봤는지 아세요? 제 재고가 0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와일드베리 측 실수로 물건이 없어져도 판매자에게 손실 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상품 페이지 한 곳에서만 80만 루블을 잃었고 이런 페이지가 30개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 점이 뭔지 아세요? 와일드베리는 사실상 아니 미안한데 꺼져라고 했습니다. 정말 엉망이죠. 가끔 사업을 아예 안 하거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와일드베리는 우주 프로젝트를 사들이고 태평양에서 빌어먹을 고래까지 사들이고 있는데 자기네 판매자들 손에는 보상해주지도 않아요. 대단하죠? 정말 끝내줍니다. 고마워요 와일드베리. 그냥 다 꺼져버려요.
그냥 당신네 플랫폼 문 닫으세요. 이제는 우리 엄마가 아무리 바란다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사실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법도 전혀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공격이 와일드베리에서 판매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리포트가 여기 있습니다. 수백만 루블을 투자해서 사업을 운영하던 러시아인들, 그들의 상품이 이 장소나 이런 장소들에 보관되어 있었죠. 이 리포트를 한번 보세요. 모스크바 인근 와일드베리 대형 창고 두 곳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것은 러시아 경제에 큰 재앙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12억 달러 재고 손실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와일드베리라는 회사는 가장 큰 두 창고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최근 적의 공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격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들은 10일 전에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일드베리는 종종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지만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존이 서구 경제에서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2004년에 설립된 이후로 와일드베리는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와일드베리와 그 경쟁사 오조는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77%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중 와일드베리가 혼자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이 회사의 핵심 대형 물류 창고를 직격했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전자식 공격으로 와일드베리는 35만 제곱미터의 물류 능력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35만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지 않지만 월드컵이 막 끝난 지금 대략 축구장 50개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축구장 50개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정도 규모가 단 한 곳에서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이 한 곳만 해도 전체 창고 공간의 7%에서 1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창고 공간이 한 번의 공격으로 파괴된 셈이죠. 다른 장소에서 20만 제곱미터가 추가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7월 19일에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두 번째 공격이 일어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또 다른 창고도 파괴됐는데 그 창고 역시 수십만 제곱미터의 창고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중 일부가 파괴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이는 수억 개의 물품이 공격으로 파괴돼 상인들이 큰 손실을 입고 많은 이들이 사업을 접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수십억 루블에 달하는 판매세와 소득세가 국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군수 군류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일드베리스와 오조는 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중용도 물자와 비살산 보급품을 제공하는 주요 경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드론, 예비 부품, 야간 투시 장비, 부츠, 군복, 발전기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회복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024년 1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창고가 화재로 파괴된 후 재건에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번 구조물 파괴는 더 심각하고 더 광범위합니다. 물론 이러한 창고를 타격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인들이 전투를 계속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대중의 불만을 키우고 이미 널리 퍼진 전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여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파산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의 파산 건수는 이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그리고 푸틴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세금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로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울고 있어요. 정말 빌어먹을 만큼 대단하네요. 이 말은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소규모 사업주입니다. 네, 저는 4년 동안 사업을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4년 동안 돈을 벌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온갖 힘든 일들을 견뎌냈죠. 올해는 오프라인 가게를 닫았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모스크바를 떠났어요. 저는 수많은 자금난, 세금빚, 정말 모든 걸 견뎌냈어요. 제 계절 상품은 한 달 반 동안 세관에 묶여 있었어요. 딱 시즌 한가운데예요. 그래서요? 이제 창고에 불이 났고 수백만 어치 재고가 있어요. 열흘 전 와일드베리스가 새 조건을 제시하며 모두에게 서명하라 했고 드론 공격은 보험 적용 제외라 했어요. 당연히 보상은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넓은 평수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재고가 전혀 남지 않았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나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젠장. 나 정말 이 일에 완전히 질렸어요. 나 정말 엉망이에요. 이제 영상 시작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조용히 돈을 해외로 빼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푸틴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푸틴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돈을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해외로 빼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보답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 그게 잘못임을 압니다. 저는 항상 그게 거꾸로라고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들었습니다. 멤버가 되시면 저희 채널을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저희는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독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올릴 수 없는 영상들이죠.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 영상들에 담기지 않는 세부사항이나 물론 알고리즘이 좋아하지 않는 세부사항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척파와 같은 경험 많은 군 출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최전방 영상을 분석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며 사실과 선전을 구분해드립니다. 베이식스 인사이더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광고로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우리 콘텐츠를 밀어주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고주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루지 못했을 이야기들도 다룰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검열되지 않은 확장된 보도를 통해 헤드라인을 넘어서 이 갈등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멤버십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광고 수익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떤 날에는 영상이 추천되다가 다음 날에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멤버십 커뮤니티 구축은 저희가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도를 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깊은 분석에 관심 있고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시거나 basicsinsider.com을 방문해주세요. 참고로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 앱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앱스토어가 자체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저희 채널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올리가르이들이 러시아에서 자산을 유출하며 한 세대 만에 러시아 주식시장이 최악으로 붕괴됐습니다. 올리가르히 이야기 전에 주식시장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러시아 주식시장은 1997년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러시아 최대 상장기업 46곳을 추적하는 모스크바 거래소 지수는 이번 주에 9% 하락해 190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 올해 4월 초 이후로 러시아 주식시장은 거의 30%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 주식, 즉 러시아 증시는 현재 2016년 여름과 거의 같은 명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에 걸친 시장 상승분이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러시아 투자자라면 아마도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리가르히와 엘리트들이 자금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인사를 포함해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몇몇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자국 경제와 정부 예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십억 달러를 해외로 옮겼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자산 압류 사례가 늘어나면서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자신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6명의 부유한 러시아인들과 여러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생각을 잘 아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희 영상을 계속 지켜봐 오셨다면 이것이 푸틴이 이미 해오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러시아 민간인들로부터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을 보며 잠깐, 경제가 하락 중이고 그는 이미 억만장자들의 돈을 훔쳤어.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천히 돈을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곧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러시아 총리가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푸틴과 4년간 일했고 이후 푸틴에 반대했습니다. 그 전에 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올리가르들이 재산을 어디에 넣어두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지난 1년 동안 금, 암호화폐, 해외 부동산, 그리고 민간 투자 펀드, 특히 걸프 국가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로 크게 이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잠시 주목할 만한데
미국 내에서는 일부 러시아와 중국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자본을 서방의 사모투자 회사와 벤처캐피탈 펀드에 넣어두고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들이 그 자금의 출처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일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펀드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기업과 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 문제인데 이게 특별히 불법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하고 있다면 분명히 불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억만장자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에 그들이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당신이 관심 있는 부분이라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러시아 자본 유출 이야기로 돌아가서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크렘린을 지지하는 싱크탱크, 즉 친크렘린 성향의 싱크탱크조차도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싱크탱크는 이제 러시아에서 은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친크렘린 인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던 러시아 여성의 영상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녀는 억만장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러시아 여성으로 돈 인출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은행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저축하신 분들 중 은행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 친구가 2천만을 저축 계좌에 넣고 이자를 받다가 인출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은행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신고 안 된 소득이라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확인해 줄 수도 없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전 러시아 총리 미하일 코시노프와 그의 최근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코시노프, 이 사람은 러시아 연방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내내 거의 함께한 셈이죠. 그는 푸틴을 지켜봤고 함께 일했습니다. 분명히 푸틴과 매우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특히 인터뷰에 응하려는 사람들보다 푸틴을 더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푸틴이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마쳤을 때 당시 러시아 헌법 때문에 다시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자리에 출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었지만 밀려났습니다. 선거 출마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에 야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후 14년간 푸틴에 반대했고 2022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매우 강하게 이 침공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푸틴이 하는 일에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 이들이 겪는 일을 보고 다른 나라로 가 자신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러시아 내부와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는 러시아에 있을 때 최고위층 인사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 엘리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그가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이야기 듣고 계세요? 러시아 내부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상처를 받거나 사기가 저하된 느낌인가요?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두려움이요. 완전한 두려움이요. 모든 활동가는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정부 비판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 이유만으로도 6년, 8년, 10년, 2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미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랐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평생형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정부를 바꾸거나 뭔가를 주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엘리트들도 두려움이 있나요, 미하일?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도망칠 수 없고 자신들이 인지림을 알아요. 모든 장관과 그 아래급 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푸틴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전쟁이 끝나길 꿈꾸고 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러시아에 끼친 인명피해와 인간적인 대가를 생각하면 일부 가족들과 어머니들이 어떤 심정일지 상상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오랜만에 들은 가장 흥미로운 인터뷰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10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CNN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CNN, 러시아 총리 또는 전 러시아 총리라고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 후반부에서는 푸틴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통령 초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결정했고 푸틴도 그냥 눈을 감고 부시 대통령을 그 일에 대해 크게 비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푸틴은 이를 암묵적 계약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국제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동시에 이라크 문제로 부시를 비판하거나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는 진짜 KGB 사람입니다. 예전 제 시대에는 옐친 대통령에게 저와 제 동료들이 의회에서 그를 지지할 때 우리 모두에게 민주적 변화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잃었습니다. 그는 민주적인 사람인 척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진짜 인물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자신과 자신이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개인 권력을 유지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개인 권력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단지 새로운 소련을 세우지 않는 것뿐입니다. 아니요. 그건 역사가 아니고 나라의 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서방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투팅이 그것이 나라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오늘과 어쩌면 내일만 생각하지 그 다음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 엘리트들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푸틴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암살부대가 러시아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들은 매우 정기적으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그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 전쟁의 설계자 중 한 명이 제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UEC 쿠즈네초프의 수석 항공기 엔진 엔지니어인 안드레이 티사라브가 사마라에서 제거되었습니다. UEC는 러시아의 Tu-95와 Tu-22 전략 폭격기용 엔진을 개발하고 정비합니다. 이 항공기들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바로 그 기종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자원봉사 부대인 부다노프 분견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모든 러시아 전범과 러시아 점령군의 범죄를 가능하게 한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러시아의 범죄는 문서화되어 책임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보복은 불가피합니다. 이 암살 장면 영상은 매우 충격적이라 채널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디서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본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보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베이식스 인사이더 멤버십에서는 척파 씨와 같은 베테랑들의 독점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러시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멤버 가입을 원하시면 아래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sinsider.com을 방문하세요. 여러분은 채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매일 독점 영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척파 씨와 함께한 최신 분석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T-90 전차입니다. 네. 이게 러시아의 더 좋은 전차 중 하나입니다. 이건 초기형이고 M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사격 중이고 위에 지휘관이 해치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사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차 지뢰에 대한 소개가 나올 거예요. 도로 위로 진입합니다. 바로 저기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 특유의 불꽃이 번쩍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차 바닥에는 포탄이 원형으로 배치된 장전 장치가 있습니다. 각 포탄에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추진제 가루 주머니가 들어가며 예전에는 비단으로, 지금은 나일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포탄을 장전하고 그 다음에 가루를 넣는데 그 가루는 그냥 풀어진 상태가 아니라 저런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러시아 전차들의 설계 결함입니다. 195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장전수를 없애면 더 작고 차체가 더 낮은 전차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은 3명뿐입니다. 차량 지휘관, 운전수, 그리고 포수입니다. 미국 전차에서는 탄약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탄약은 포탑 뒤쪽 수납칸에 있고 폭발 방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장전을 할 때마다 사람이 직접 포탄을 꺼내서 몸을 돌려서 약실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 큰 탄환처럼 생긴 포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진제는 알다시피 큰 탄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맞죠? 뒤에는 황동 탄피, 앞에는 뾰족한 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은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가 얼마나 빽빽하게 깔려 있는지 보이시죠? 여기서 실수는 아마도 길을 건넌 거였을 겁니다. 말도 안 되네요. 그게 군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조금 알 수 있게 해주나요? 군인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요. 방폭문이나 방폭실도 없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아무것도 안 하죠. 이제 T-14 아르마타가 있긴 한데 몇 번 프레이드에 나왔고 한 번은 고장도 났잖아요. 아마 20대도 안 될 거고 아직 실전에 투입할 준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전차는 3명이 들어가는 승무원실이 있는데 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모든 게 뒤쪽에서 작동하고 아시다시피 버튼 하나로 제어할 수 있어요. 전원이 나가지 않는 한 정말 멋지죠. 그러면 비디오 오락실에서 동전이 떨어진 상황과 같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경고하셨던 그거군요. 알겠죠? 저 사람 빨간 식별 패치 보이세요? 네. 네, 알겠어요. 해보세요. 이건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네, 그건 아마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이런. 이것도 최근 영상이고 방금 전 것은 더 예전 거였어요. 지뢰가 여전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자주 아시다시피 더 무거운 리프트 드론들이 지뢰를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떨어뜨리지 않고 설치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전차 지뢰를 가져다가 진짜로 종이 마쉐를 덩어리로 붙이고 흙이랑 나뭇가지, 돌멩이 같은 걸 위에 던져서 위장해요. 스티로폼 돌도 쓰고요. 그리고 이 말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제 말은 러시아군 사상자의 95%가 바로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총격이 아니라 드론이나 간접 무기, 박격포, 포병 공격 때문입니다. 드론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네 엄마가 러시아에서 네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면 네가 그렇게 간 거야. 그래. 슬프지. 슬프지. 전쟁은 정말 끔찍하잖아. 그래?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쟁을 끝낼 수 있어. 그냥 집에 돌아가면 돼. 저 사람들이 불평하더라. 봤어? 파스칼도 오늘 전쟁 때문에 불평하더라. 그래, 들어봐. 그게 맞는 말이야. 알다시피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두 존재가 있어.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지면 안 돼. 러시아의 자비가 어떤지 상상해보면 알잖아. 하지만 푸틴 역시 질 수 없는 존재였어. 그게 그의 생각이었지. 이건 푸틴의 큰 승부수였지만 지금 그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좋아. 다음은 참호전 또는 참호에서의 전투야. 그래, 여기 다시 보면 여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냥 재생해도 될 것 같아. 다른 영상은 모두 영어를 쓰고 교전 시간도 더 길어. 참고로 2026년이야. 그래, 이건 2026년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적과 교전이 시작됐다는 거지. 저 사람은 사실 제대로 하고 있었어. 벽에 붙어 있으면 안 돼. 벽에서 약 30cm 떨어져 있어야 해. 왜냐하면 총알이 벽에 맞으면 당구공처럼 튕기지 않고 벽을 따라 흘러내리거든. 총알이 벽에 맞으면 약 10인치 떨어진 곳을 따라 벽을 타고 내려가. 나 같으면 저 기둥 뒤로 조금 더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내가 월요일 아침에 결과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싫거든. 그냥 그래서 내가 전문가 팁만 알려줄게. 그래서 내 생각에 이 남자는 여기서 부상을 입은 것 같고 총알이 헬멧을 맞춘 것 같아. 그 말은 그래, 저기 벽에 맞은 것도 볼 수 있지. 누군가 이 사람 머리를 겨냥해 쐈고 그래서 그들은 아래에 있었던 거야. 지금 움직여야 해. 그들은 아래에 있어. 내가 창문을 막고 있어. 그래, 나도 지금 적들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어. 이 참호를 만든 사람은 제대로 만들었네. 하지만 이건 아마 우크라이나군의 참호인 것 같아. 이건 우크라이나군 참호고 러시아군이 점령하려 해.
그래, 그들이 참호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꿀팁이 있어. 나는 FPS는 안 하지만 수류탄을 던질 수 있으면 절대 사람부터 들여보내지 마. 그리고 확신이 없을 때는 적들이 저쪽에 다 있으니까 수류탄이 있으면 그냥 던져.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두는 거야. 그녀는 어디 있어? 알겠어, 좋아. 네가 그를 샀을 때 여기 있었어? 저 아래? 저기. 젠장, 그래. 실례합니다. 가능합니까? 키스. 나에게. 샘,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투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상황을 파악하는 거라는 거야. 내 말은 이건 비디오 게임이 아니잖아. 적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알다시피 이건 영화보다 현실에 더 가까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우리 쪽에 다친 사람이 있어.